안녕하십니까. 어제는 가을인데 오늘 갑자기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우리 같이 근무하시던 이 교수님들 얼굴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제가 사실 그 전자과 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거기 이쪽 분야에서 이제 사실 거기 퇴임하기 전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가 지금 현재 한 3년쯤 된 것 같습니다. 3년쯤 된 것 같고, 거기 이제 현재 거기 영국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설치한 영국 카자흐스탄 기술대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원격으로 이제 학부 대학원을 강의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이광필 교수님하고 운동을 같이 하다가 이래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정보로 돼가지고 오늘 와 보니까 사실 여기 이광필 교수님, 허만우 교수님, 김동용 교수님, 김하중, 김홍석 교수님부터가 이게 다 저명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사실 준비한 것이 어제 그냥 좀 기초적인 이제 우리가 요즘 이제 인공지능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사실 좀 쉽게 이제 어떻게 좀 이해 좀 해보고 기초를,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전에 이광필 교수님 전공이 이제 화학하고 또 김동현 교수님 화학공학 쪽이라 가지고 제가 주말부터 해가 그쪽을 좀 찾아봤는데 그 논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좀 찾다가 그에 대한 제 나름대로 이번에 그 삼성 AI 포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리한 얼마 전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괜찮은 분들이 해가지고 그걸 좀 이렇게 좀 봤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그걸 좀 요약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하고 동향인데 앞으로 1시간 동안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이제 물론 아시는 교수님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좀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이제 우리 영어로 많이 머신러닝을 하는데 이제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기계가 이제 학습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계학습 분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놈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제 그 딥러닝의 가장 기초적인 이론이 이제 퍼셉트론 하는 거거든요. 1959년도에 개발된 건데, 존햄의 원리를 한번 보면 이제 대충 다 원리를 파악할 수가, 교수님도 워낙 잘 파악하시니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하는 걸 좀 더 일반화시켜 한번 보고, 그럼 원리는 대충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많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최근 추세 쪽으로 금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딥러닝 쪽의 추세를 한번 보고, 기술 쪽에 이걸 화학이라든지 이쪽에 공학 분야, 건축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응용되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료를 좀 자료 아주 작은데 그거 한번 보고, 토의 하시면 토의하기보다는 코멘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입니다. 우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 학생들이 물었을 때, 인공지능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는 사실 목적이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듣고 보고 느끼고 행동하고 리저닝, 추론도 하고 반응도 하고 추상화도 하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 해결, 이제 크게 봤을 때 이제 프로블럼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추론 같은 거 많이 하죠. 연역 추론, 리저닝, 추론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오늘 예를 들어서 막 오늘 구름이 많이 끼고 그런 것 같으면 내일 뭐 골프 치러 갈 수 없다 이런 추론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식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플랜한다 그래요. 플래닝, 기획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이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사물을 인식하거나 귀로 사람이 귀로 들었을 때 음성이라든가 보이스라든가 그런 걸 인식하는 것, 알아듣는 것. 그리고 이제 기기 학습하는 것이 이제 러닝 학습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면 스스로 배우지 않습니까? 학교 대학에서 러닝한다 하는 거 이게 기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컴퓨터로. 거기 이제 세부 분야가 지도, 비지도, 뭐 강화학습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딥러닝 하는 건데 저기에 이제 GOFAI라는 것이 이게 good old AI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좋았던 AI 이런 뜻인데 good old fashioned AI입니다. 그러니까 좋았지만 옛날 건데 저는 옛날에 사실 그 미시간 대학에서 처음에 80년대 초에 81년도인가 유학 가가지고 전자공학 전공했지만 그 인공지능 쪽으로 사실 박사학위를 했어요. 분산 쪽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미국 가니까 뭐 전체가 AI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 했지만 AI가 유명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AI 덕택에 벨 연구소 들어갔는데 그래가지고 들어갔다가 얼마 안 되니까 그 벨 연구소 가는 것이 이제 국방부 과제를 많이 하는데 국방부 과제가 끊겨버렸어요. 많이 끊겨버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냥 제가 또 국비로 유학 갔기 때문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거 지난번에 옛날에 이시돌이하고 이제 바둑을 뜨는 걸 보고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했지만 완전 다른 분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파헤쳐보자 싶어가지고 한 3년쯤 하고 그것도 다 실제로 뭐 기초적인 걸 개발해봤습니다. 개발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가르칠 생각도 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좀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보면 뭐 네로우 AI, 제너럴 AI 하면 나오는데 좁은 AI, 광역 AI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좁은 AI 하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이쪽에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그 하고 있는 그 뭐 AI 스피커, 아마존 알렉스라든가 애플 시리, 그 다음에 삼성 빅스비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것이 알렉사 이런 것이. 그래서 저런 것이 이제 주로 음성을 인식해가지고 알아듣고 그 다음에 챗봇도 하고 대응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네로 AI 분야고 요즘 또 구글 트랜스레이터 안 써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정말로 편리하죠. 번역 정말 잘합니다. 옛날에 못했는데 여기 발전된 것이 한 10년도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라든가 그 다음에 웹으로 검색 이런 거 처음에 AI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 공장 이런 것들. 그래서 지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정확히 AI가 발전된 것이 2010년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 50년이 개발되가 한 40년이 왔는데 부실을 많이 겪다가 10년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AI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있어요. 좀 광역적인 AGI. 이건 뭔 같으면 앞에 이런 것은 보면 그래도 좀 제한적이고 사람이 하는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많죠. 우리 감정도 느끼고 그 다음에 사실 추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도 막 하고 온갖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광역 AI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재 기술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진전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떤 천재들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AI가 지난번에 바둑 했는 같이 우리가 사실 공부할 때는 바둑이라든가 음성인식이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10년은 몰라도 우리 후세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TV에서 뭐 AI가 안 된다 이런 데 나오면 크게 이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AI는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안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하는 걸 이건 잠시 한번 보면 이제 1차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계 자동화고 2차는 이제 전기 모터 자동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3차는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하는 게 주로 이제 뭐 냉장고 우리가 집에서 우리 빨래 아십니까 세탁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제 빨래를 많이 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세탁기 없으면 제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구박들까 생각하니까 정말로 세탁기가 고맙더라고요. 자동화 이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주로 산업혁명의 흐름인데 이걸 이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주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는데 컴퓨터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하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키예요. 그래서 어떤 것만 기본 3차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3차도 사실 컴퓨터는 모든 걸 많이 하죠. 컴퓨터 기능이 굉장히 광역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4차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디컬 닥터, 의사들이 하는 행동을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저 안에 의사들의 두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동화해야 되거든요. 메디컬 닥터를 로봇 만든다 생각하면 그런 것은 3차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우리 공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익스트림 오토메이션, 아주 극한 자동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딥러닝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전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크게 봐서는 거의 다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하는 것이 뭐냐? 뭐 컴퓨터로 가지고 사람이 하는 모든 거 한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중에 머신러닝 하는 건 뭔 같으면 학습, 인공지능 분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고 리즈닝 하는 것도 있고 플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학습하는 쪽만 골라가 딱 하는 것이 머신러닝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자체가 프로그램, 지가 프로그램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에서 모든 걸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데이터만 주면 지가 프로그램 하듯이 하는 것이 머신러닝을 볼 수가 있고 그럼 딥러닝은 뭔 같으면 딥러닝 하는 것은 이제 머신러닝 한 분야에서 뉴럴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이제 좀 특화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말 자체를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한 5년, 한 7년쯤 되는데 10년쯤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했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이게 쭉 길어지니까 그걸 캐나다에 이제 그 힌톤 교수가 딥러닝이라고 그때 처음에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술들 우리가 그 뭐 현재 TV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되는 그 인공지능 기술은 거기다가 혁신이 이 딥러닝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메인 추세고 오늘 강의도 인공지능 하는 범위도 보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강의할 게 많고 머신러닝도 굉장히 많지만 다 생략하고 딥러닝 쪽으로만 딱 하고 이쪽 분야에서 이제 현재 다른 분야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냐 하는 걸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계학습도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하려고 하면 이걸 안 볼 수 있게 한 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기계학습하는 것은 한마디로 컴퓨터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컴퓨터가 프로그램했죠.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지가 컴퓨터가 스스로 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데이터를 주면 좀 이따 저희가 프로그램 실제로 개발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구단 한 개 만들어 왔는데요.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한 개 만들어 왔는데 보여주면서 이놈이 어떻게 지가 프로그램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하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분야 중에서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 세 가지가 나눠져요. 이 분야는 뒤에도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지도학습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데이터를 제공할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론, 타깃 뭐 이렇게 타깃이라고 얘기하는데 타깃을 레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줍니다. 주고 네가 답이 이러니까 답 이걸 보고 네가 좀 데이터 여기 있으면 좀 알아서 해라. 그걸 놓고 나중에는 이제 답 안 주고 데이터를 주면 지가 답을 추론해내는 거고
비지도 학습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데이터면 그 데이터에 대한 답, 그러니까 구구단 같으면 33은 구구 같으면 구구를 안 주고 33만 주고 니 알아봐라. 이거 어디든지 뭐 그런 이야기예요. 또 지도 학습하는 건 33은 9, 만약 23은 6 끝에 막 2, 3, 3은 6이다. 6 주고 33은 9 하면 9 하는 답을 주고 훈련시키고 2, 3은 6 하면 6 하는 답을 주고 하는데 이놈은 3, 3, 2, 3은 그냥 주는데 네가 답 한번 알아봐라 이런 거예요. 답을 안 주고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없이 하는 것이 비지도 학습이고 강화학습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이거는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애들이었습니다. 배우듯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배우는 과정이 주로 자기가 이제 시도해보고 뭐 달리다가 무릎 깨지만 그 다음에 좀 조심하거든요.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것을 강화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다르죠. 크게 이렇게 세 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 세 개가 다가 아니고 브랜치가 좀 생겨나는데 주도적으로 이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지도학습은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 이렇게 연구하시다 보면 뭐 KNN, 스포트 벡터 머신,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 슈퍼바이즈 러닝 지도학습 분야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지난 한 30년간 계속 연구 많이 된 것이 지난 한 10년 그 전에는 많이 된 것이 SVM 쪽이에요. 스포트 벡터 머신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런 건 주로 지도학습 분야인데 뉴럴 네트워크는 아니다. 뭐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베이스 시스템이 많습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나이버 베이스 쪽인데 그걸 가지고 학습하는 기술도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이버 베이스 시어리 그러고 그 외에 뭐 리니어, 로지스틱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지도 학습 쪽이고 비지도 학습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에 어떤 답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컴퓨터 시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클러스터링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주고 네가 스스로 군집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뭐 차원 축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차원이 있거든요.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데 그 차원을 좀 줄이면 훨씬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을 네가 스스로 줄여봐라. 뭐 이런 걸 PCA라고 오토 인코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고호 그림을 한 개 훈련시켜 놓고 아무 그림이나 주면 그 그림을 고호 쪽으로 막 바꿔주고 음악을 베토벤 음악을 많이 훈련시켜 놔가지고 아무 음악이나 예를 들어서 나오나 음악을 팍 줘버리도 베토벤식으로 쫙 바꿔줘요.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죠. 그걸 이제 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뒤에 좀 생각해 보시면 화학 쪽에서 이제 분자 모형을 입력으로 주고 출력을 이제 분자 모형 몰리큘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이 화학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트레이닝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모형을 주고 네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새로운 어떤 뭐 티어리라든가 몰리큘을 지가 만들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쪽에가 생각되는 것이 주로 이 비지도 학습 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여전히 연구할 것이 많고 아직도 초보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세돌이가 하는 것이 이제 이게 강화학습하고 딥러닝을 같이 한 건데 나중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봤을 때 주로 크게는 이제 학습한다 하는 거하고 추론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여기 학습 데이터를 주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주고 추론해서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음에 한번 다시 돌아오고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념을 쉽게 설명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교수님들이 이제 주로 저는 이렇게 명확히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도학습 데모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어린애 초등학생한테 이 구구단 한번 만들어봐라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겠죠. 멀티플라이 이래 해가지고 프로그램 뭐 사실은 프로그램 모르는 분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곱하기 해가지고 멀티플라이 해가 함수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3, 1 하면 아까 여기 이민영 대표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나가시죠. 거기 아까 물어봅시다. 여기에 3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예.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 이렇게 프로그램 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푸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인공지능은 이걸 풀라 그러면 이제 딥러닝 기계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3, 2, 3, 2는 답이 6이다. 3, 6은 18이다. 그래갖고 학습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 그 다음에 새로운 여기에 이제 3과 2, 여기 훈련대 이렇게 시킵니다. 훈련 이게 좀 넘어가 붙구나. 미안합니다. 여기인데 기계학습 방법은 구구단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키면 구구단 학습 모델을 지가 만듭니다. 만들면 여기에 학습 모델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3, 1 값 넣으면 지가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계학습입니다. 여기는 곱하기 프로그램은 없죠. 입력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하고 결론, 아까 말씀한 레이블, 타깃만 넣어주고 훈련을 시키면,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지가 알아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 봤을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이 구구단 학습 모델이 구구단 함수 기능을, 이놈이 이제 학습 곱하기 기능을 수행하는데, 훈련 데이터의 양과 질이 이 학습 모델의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기계학습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의 퀄리티가 예를 들어서 2, 3은 6인데 5 하면 이렇게 가르쳐주면 안 되겠죠. 그런 퀄리티하고 그 다음에 양이 많아야 이놈이 제대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엔진이라고 보면 엔진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데이터의 양과 질입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 보면 이 기름이 퓨얼이고 자동차는 사실 엔진은 이제 이렇게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인공지능에서 garbage in, garbage out 하는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쓰레기 같으면 그 결론도 앞에 나오는 그 예측 결과도 쓰레기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게 논문을 좀 보니까 화학적인 논문을 보니까 주로 지금까지 이게 데이터 자체가 바이어스가 주로 많더라고요. 많다고 그런 논문이 많아요. 무슨 말인 것 같으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이 화학 분야 쪽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많은 분야가 이제 바이어스가 좀 많다. 뒤에 좀 기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 그 예측 결과 자체가 아주 정확하진 않죠. 이걸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으로 장난감을 만들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지 이런 게 데이터입니다. 여기 3 곱하기 1 하는 것이 입력 데이터고 3 하는 것은 앞에 그 타깃 이런 걸 알려줍니다. 이 데이터를 3 곱하기 1은 3이고 3 곱하기 3은 9고 3, 4는 12, 3 곱하기 5 이런 걸 알려주면 이놈 자체가 구구단 학습 모델 이놈 자체가 3 곱하기 2 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여기는 없죠. 없는데 6 하는 걸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고 여기도 3 곱하기 6은 여기도 없죠. 없는데도 18을 지가 알아서 만들어내요. 지금 무슨 말인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이놈 자체가 어떤 아까 함수 3 곱하기 x 곱하기 y 하는 어떤 곱하기 기능을 비슷하게 하는 걸 지가 하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도 이놈 자체가 어떤 프로그램 하는 기능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구단을 프로그램하게 짜왔어요. 여기 아주 간단한 건데 한번 보시면 아까 뒤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는 우리가 그 기계학습이 그 곱하기를 프로그램 안 써도 지가 데이터만 주면 곱하기를 막 하죠, 그죠? 요거는 어떤 게임인 것 같으면 그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하면 살고 청소년들, 고등학생들 안 그러면 재수생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오징어 게임이에요. 죽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근데 청소년들이 주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게임하기 좋아하죠. 그래서 이게 4시간 게임하고
10시간 공부하면 살아요. 근데 10시간 게임하고 3시간 공부하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서 만약 내가 6시간 게임하고 4시간 공부하면 죽을까 살까? 리버 다이. 이런 문제가 있다 합시다. 정확하게 뭐 그런 게임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면 아까 똑같은 프로그램 이런 걸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4시간 4시간 게임하고 10시간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니는 살고, 네가 10시간 게임하고 3시간 뭐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런 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지금 오전 게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가 데이터를 이렇게 쫙 돌리면 결국은 결과를 어떻게 내는 것 같으면 이놈이 결과는 인풋가 6시간 네가 만약 6시간 내가 게임하고 4시간만 일하면 뭐 되냐 하면 네 살 확률은 0.12%다. 12%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죽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놈이 우리가 이렇게 게임도 이렇게 정확히 이게 정확히 이제 인공지능이 하는 기능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를 앞에 거는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뒤에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모든 기능이 다 여기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인공지능 모든 거 하는 거 여기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2개. 한 100줄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요거를 이제 여기 이제 설명드리면 뒤에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훈련 데이터를 4, 10 이렇게 하고 리버 넣고 13 이렇게 다 해가 기계학습 프로그램식이면 오징어 게임 학습 모델 지가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오징어 게임 만드는 놈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 6시간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 4시간 하면 이게 왜 되냐 하면 결론을 아까 제가 여기 그 프로그램 보여드렸는데 지가 이제 결론을 냅니다.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일반적으로 되는 걸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인풋을 사과, 배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애플이고 이거는 배고 이거는 토마토고 이거는 소고 이거는 개고 이거는 말이다 하는 걸 어떻게 지가 알아내는 것 같으면 이런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도 한 개 사과 말고 여러 개 사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사과다 하고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킨다 그래요. 훈련 데이터라고 그러고 배도 이렇게 아까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구구단 똑같아요. 원리가. 여기도 3, 9 대신에 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배다 하고 다 됩니다. 똑같아요. 구구단과 요것도 토마토 넣어주고 토마토도 알려주면 이놈이 이렇게 지가 나중에 그 인퍼런스 할 때 예측 프리딕션 할 때 애플이라고 확률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아까 확률 봤지 않습니까? 몇 프로 확률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원리는 이런데 이런 원리를 이제 좀 확대해서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뭐 지진 데이터도 이게 지진파가 오는데 이게 실제로 지진일 확률은 얼마다 하는 걸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팔을 보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똑같은 원리로 이메일 같은 거, 전자우편 같은 거, 스팸이다 아니다. 이것도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이런 말이 하십니까? 이메일 하는 게 아까 339 같으면 아주 간단한데 이놈은 예를 들어서 first I must solicit 하면 문장이 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다른 식으로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RNN 하는 걸 시퀀스 넷 이런 걸 쓰는데 결론적으로 원리는 같은데 그놈은 아까 같은 걸 좀 더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많은 이제 이런 데이터를 시퀀스로 된 것을 쭉 받아들일 수 있고 화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화학 쪽에도 이제 분자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가 쭉 나오면 그런 걸 아까 3.3은 달리 그걸 어떤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학적으로는 보니까 주로 그래프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소설 같은 것도 이렇게 쭉 이렇게 알려주고 오늘 논문도 했습니까? 논문도 이렇게 쫙 알려주고 애브스트랙트를 이렇게 네 알았다 이게 답이다 하면 알려주면 다른 논문을 쭉 보고는 지가 애브스트랙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많은 음악을 주놓고
어떤 음악에 대해서 이해다 이야기해주면 지가 많이 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본적 원리는 곱하기 똑같아요. 근데 이걸 좀 확대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팸 메일 디텍터 아까 뭐 이거 오징어 게임과 똑같죠. 이게 죽느냐 사느냐 대신에 스팸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오징어 게임에서는 달리 입력이 데이터죠. 이렇게 시퀀스 오브 텍스트가 좀 그렇고 감정 분석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 같은 거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글을 코멘트를 많이 적어놨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감정이 뭐 좋다 나쁘다 베리고 이런 걸 분류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로봇 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 컨트롤 할 때도 원리는 아까 똑같은데 이놈이 이제 이 시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로봇이 컴퓨터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영일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지가 이렇게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주로 지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학습고라면 이제 주로 곱하기에서 3, 3은 9 같으면 9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고 훈련을 시키가 나중에 모르는 데이터 3, 2 이런 걸 넣으면 지가 알아 하는 것이 지도 학습이고 비지도 학습하는 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니 알아서 이거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문제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분류를 이렇게 네 거기 클러스터링 한번 해봐라. 하면 요걸 이렇게 요거는 요 가까이서 이렇게 클러스터 하고 요거는 또 클러스터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것도 사실은 데이터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지가 클러스터를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그 비지도 학습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렇게 이놈은 이제 좀 더 나오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확률 우리가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의 이제 확률 밀도를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림을 지가 만들어내거든요. 이 처음에 이제 들으면 이 확률 밀도를 어떻게 추정할까? 뭐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생각이 드는데 요것도 좀 그 안에 좀 들어가 보면 모든 그림이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 같은 것은 가우시안 그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해서 그 가우시안 분포를 이제 이렇게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확률 밀도를 추정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 그림을 지가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슈퍼비전에 대한 연속성 스펙트럼이라고 걸 보면 제일 왼쪽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걸 제일 오른쪽에는 답을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가 다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 주가 답을 추정, 프리딕션 하게 하는 것이고 제일 왼쪽은 언슈퍼바이즈드 비지도는 답이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뭐 시험에 반쯤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대부분의 데이터는 반쯤 답이 있고 반쯤 답이 없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이런 답이 있는데 답 자체가 에러가 많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들. 뭐 그 다음에 셀프 슈퍼비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지가 또 스스로 이렇게 답을 만들어냅니다. 셀프 슈퍼비전 이런 것들이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스펙트럼 연구가 많이 돼요. 이렇게 그 양극단에서 봤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볼 수 있고 셀프 슈퍼비전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이거는 이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는 건데요.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고 어떤 것은 컬러로 있고 어떤 것은 컬러가 없는 것 같으면 컬러 있는 사진을 어떤 흑백 사진에 대해서 컬러가 있는 사진이 있고 또 많은 사진은 흑백은 컬러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흑백 사진 중에서 컬러 있는 걸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좀 알려주면 나머지 컬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가 알았어. 답을 만들어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셀프 슈퍼바이전 이렇게 주로 흑백을 영상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영화도 사실은 1초 24개짜리 그 이미지니까 영상도 비디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주로 강화학습 언슈퍼바이전 했는데 좀 재미없죠? 교수님들이 확실히 아주 저보다는 아주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강의하기 쉬운데 처음 봤습니다. 역시
교수님 강의하기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제일 쉽네요. 강화학습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강화학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를 예를 들어서 있으면 집에서 개 훈련시키면 이렇게 하거든요. 개 보고 앞발 할 때 앞발 주면 캔디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앞발 안 주면 안 주고 이러면 자꾸 하다 보면 이놈이 앞발 하면 발 주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캔디를 넣으려고 하는 거라. 똑같아요. 이게 강화학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배우는 그 학습하는 것을 공부를 우리가 암기하는 것을 제일 로레벨이라고. 여기에 변호사 안 계시죠? 의사도 안 계시죠? 우리 공학자들. 공학자가 넘버원 아닙니까? 그죠? 왜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로라든가 법 쪽이나 의학 쪽은 그냥 단순한 암기예요. 굉장히 많지만 나이 많은 게 힘들 뿐이지. 우리는 창의적을 많이,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공학 긍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제일 학습 중에 제일 로우 레벨이 learn by memorization. 그 암기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밑에고,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학습 방법은 learn by example, 사례를 보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여러 가지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화 학습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개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도 똑같이 그래요.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제 손자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이놈이 보니까 배우는 게 똑 엄마한 대로 청소기 이거 이렇게 딴 거 보내고 그거 같이 발 팍 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애 앞에 아무것도 못 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트라이얼 에러를 이렇게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주로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 산업 자동화, 의료 이쪽 이런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여기에 이걸 한글로 번역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가져왔어요. 주로 이제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에이전트가 액션을 하면 환경을 보고 리워드를 받는 건데, 아까 개로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개가 이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보고 리워드 가는 캔디를 줍니다. 그러면 개가 다른 행동을 하죠. 자꾸 이렇게 비쌉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개라 보면 돼요. 개가 액션하는 거 보고 우리가 리워드를 주는 거죠.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속에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 있죠, 안에. 리워드를 주면 개가 또 다시 개 앞발 안 내다가 그 다음에 캔디를 안 주면 다시 하다 앞발 내면 내가 캔디 주면 리워드 주면 다시 리워드 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이놈이 에이전트 자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이 안에 뭐 폴리시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2016년도 2월달에 이세돌이하고 거기 알파고 붙었죠. 거기 했는 것이 이 강화학습하고 아까 딥러닝을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세돌이하고 했는데 프로그램인데 이놈들이 그때 컴퓨터가 1200개 정도 구글에서 사용했어요. 이 원래 회사가 구글의 영국에 있는 딥마인드가 하는 회사인데, 바둑의 이 수가 어느 정도 많은 것 같으면 우주에 있는 원자 수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바둑을 우리가 뜰 수 있는 가지 수가 우리 손 안에 있는 원자가 아니고 우주 전체의 원자 수보다 많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둑을 뜨는 수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실 옛날에도 if then else로 컴퓨터 프로그램 20개 같이 프로그램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그때 느꼈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걸 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야, 이놈 도대체 어떻게 풀었을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실제로 이쪽에 프로그램을 한 6개월쯤 해봤어요. 뭐 퇴임하기 전에 할 것도 별로 없고 해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싶어가 해보니까 이 원리가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했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아까 강화학습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그쪽에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상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것이 입력이 굉장히 많아지면 무한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스테이트 수를 트레이닝하는 스테이트 수를 진짜 무한대로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장을 해가지고 자꾸 트레이닝을 하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딥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화 학습하고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가 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얘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했는 거고, 알파고 대 이세돌 바둑수가 바둑을 떴죠.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도 원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리 두 가지를 합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화학습을 두 개 결합한 거예요. 이런 기술은. 그래서 그런 거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로봇 아십니까? 로봇들이 이제 보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걸 응용을 하면 여러 가지 응용이 많이 가능한데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1시간 좀 지났는데 원래 아직 반도 못 탔어요.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아까 프로그램 한다고 하시면 여기 컴퓨터 뭐 저 여기 인터넷 미리 와봐서 해야 되는데, 오는데 뭐 앞에 저기 뭐 일찍 왔는데 앞에 뭐 찍고 뭐 하고 또 그 앞에 몇 명 같지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 좀 약간 헤맸어요. 그래가 시간도 좀 일찍 못 와가지고. 오늘 중간에 설명한 것이 키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가, 알파고까지 했고, 지금 나머지는 이제 좀 많이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면, 이건 사실 좀 이론적인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의 원리하는 것이 딥러닝 쪽에는 원리가 누가 물으면, 그건 뭐 1957년도에 미국에서 로젠블렛, 코넬 대학의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소에서 로젠블렛 박사가 처음에 개발한 거예요. 원리가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인간 우리 두뇌 속에 뉴런하는 것이 이렇게 덴트리트, 뭐 시냅스, 액션칸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뉴런 두뇌가 우리 두뇌 속에 이런 뉴런이 많이 있는데 수십억 개가 있는데, 인풋하고 웨이트가 있어가 입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스레시홀드 넘어가면 아웃풋가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방은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현재 동작되는 것은 사실 이거랑 큰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는데 처음에 하던 이걸 모방에 만드는데, 원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풋가 있고 두뇌 웨이트가 있고, 이 어느 정도 합해가 어느 정도 양이 커지면 앞에 시그널이 나간다. 이거 사인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이 커지면 작으면 안 나가고, 어느 정도 커지면 여기 사인이 아니라 이렇게 스텝 함수니까 이거보다 작으면 안 나가고 크면 나간다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인데, 뉴욕 타임스 58년도에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보고 놀란 것이, 이 당시에 한 50년, 60년째죠. 그때도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신문에 기자들이 때리는 것은 뭐 엄청난 일 중하는 거 할 것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이건 진짜 황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생각을 했고, 요거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것이 이제 원리인데, 입력과 출력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y 간 것이 아까 3 곱하기에서 이제 어떤 타겟입니다. 레이블을 두고 y 프라임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 돌렸을 때 요놈을 이렇게 요놈을 돌렸을 때 아웃풋이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 두 개를 값을 비교해요. 이거 다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출력이 왔습니까? 어떻게 돌렸는데 이게 입력이 들어왔는데 어떤 출력이 나왔는데, 이놈 자체가 출력이 나왔는데 이놈 자체가 어떤 것보다 예를 들어서 크다 합시다. 큰 것 같으면 이게 자체가 값이 마이너스 돼가 웨이트 값이 줄어들거든요. 줄어들면 이 곱하기 이 웨이트 이 자체의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 출력은 줄어들어요. 만약에 이게 y 프라임 하는 출력이 이 y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왜 되는 것 같으면 요 전체가 그래도 플러스가 되니까 W에다가 플러스 얼마 되니까 W가 더 커지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계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놈 자체가 위에 해보니까 여기 작아요. 작은 것 같으면
W를 다시 키워줘가 여기 좀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인공지능의 원리, 뉴럴 네트워크의 원리가 하는 거죠. 요 속이 다 원리로 따지면 무슨 말인 것 같으면 어떤 그 입력을 넣어가지고 어떤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 이렇게 x 요 곱하기 해서 더하고 요거 x2 w2 곱하기 해서 더하고 x3 w3 곱하기 해서 더하고 이렇게 뭐 초등학생 다 하는 문제 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전부 다 합해가지고 출력을 내가지고 그놈 자체가 원래 타깃이 있는데 이놈보다 작으면 하십니까? 요놈을 크게 해주고 여기 요놈과 비교해 요놈이 요놈보다 크면 요놈을 작게 만들어가 결국 요 y 프라임 자체가 자꾸 y에 가까이 가게 가서 자꾸 이렇게 이걸 회전을 이렇게 레피티션 자꾸 하다 보면 끝에 가서 우리 되는 것도 y와 y 프라임 같아지죠. 이해됩니까? 예, 그거예요. 이거는 딱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이야기를 쉽게 하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 원리예요. 김동영 교수님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 많이서 모르겠습니까? 웨이트가 서로 다른 값이라도 같이 나오죠. 예. 웨이트가 아무 값이 줘도 그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웨이트를 아무 0으로만 안 주면 전부 다 0으로 줬구만 트레이닝이 안 되니까 0으로만 안 주면 플러스 뭐 어디 마이너스 어디 줬든 간에 계속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래 돼요. 예. 이것이 인공지능의 원리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교수님들 아무리 복잡한 것도 저게 불가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원리예요. 그렇죠. 최적화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이게 뭔 같으면 이놈을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거예요. 그게 김하준 교수님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옵티마이제이션, 건축공학. 우리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우리 전형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에 가면 우리 다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보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신경망 기초 이론 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걸 이제 아까 그건 한 개층인데 여기에 여러 개층을 한 개층 아까 이는 뉴런 그 퍼셉트론은 딱 이 두 층이에요. 두 층을 쓸 때 우리는 한 층 입력 여기 중간에 여기 없고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걸 퍼셉트론인데 그걸 이제 중간에 히든 내역하면 넣으면 맞습니까? 왜 되는 것 같으면 아까는 요거 두 개만 했을 때 여기 입력과 Y하고 Y 프라임인데 중간에 들어가서 하면 중간에 왜 넣는 것 같으면 딱 두 개만 하면 이놈 자체가 분류하거나 하는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직적으로 AND OR 이런 건 가능하지만 exclusive OR 이런 건 못하거든요. 분리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요거 한 개만 딱 넣으면 이런 내 한 개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요놈 자체가 이제 기능 자체가 모든 함수를 어프락시메이트 가능합니다. 수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입력에 대해서 y가 어떤 함수로 합시다. y는 fx라고 했을 때 그 f에 대한 모든 것이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해져요. 이론적으로. 그걸 유니버설 어프락시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 층만 넣어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짜드린 그 프로그램에다가 한 개만 더 플러스를 하면 곱하기도 만들 수 있고 어떤 복잡한 거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걸 이런 식으로 결국은 여기 해가지고 에러는 MSE 로지스트 이런 많은 에러 함수가 있는데 코스트 함수가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코스트 함수를 여기는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트 함수 정해져 가지고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차이를 어떻게 판별하는 것 같으면 이게 미분과합니다. 미분으로 하는데 그걸 이름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요 방정식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요. 그러니까 요 자체가 미분이거든요. 아까 라운드 E, 라운드 W로 가는 거 Y 마이너스 Y 프라임과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미분이 실제로 미분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층이 많아지면 요걸 대해서 층을 이 미분 자체가 이 에러의 미분 자체가 어떻게 쭉 저 밑에까지 쫙 나게 하는 걸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현재 딥러닝의 이론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함수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에러를 결국 에러 자체가 에러의 미분이 아까 거기 차이 정하는 거. 그러면 저 오징어 게임
다 들어가십니다. 몇 줄 안에 그게 예, 몇 줄 안에. 그러니까 이 내가 한 50줄도 한 30줄 되는데 다 들어갔어요. 30줄. 그게 좀 함수로 그냥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예,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 그 함수 자체를 안에서 프로그램 보면 뭐 굉장히 길겠네요. 아, 이렇게 했죠. 그거 짤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넣지는 않고 이렇게 미분을 해가 결론 나왔죠. 이렇게 해석을 종이에 적으면 미분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오토미제이션 할 때 저 스티피스트 그레이디언트 해가지고 찾아 들어가는 걸 저런 식으로 했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미제이션 할 때 쓰는 테크닉이 그렇죠. 그렇죠. 그레이디 메소드 그건데 그걸 이제 그걸 딥러닝 쪽에서는 공학 쪽에 옛날에 있었던 건데 어떻게 힌턴 교수가 어떻게 했는 것 같으면 레이어가 한 개가 아니고 쫙 길지 않습니까? 레이어 하는 것이 중간에 내가 뒤에 한번 보여드리죠. 이걸 뒤에 보여드리면 뭐 지금은 디스커스를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흠한원 교수님 괜찮습니까? 아주 재밌어요. 아이고, 저는 뭘 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좀 이렇게 수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수가 수백만 개예요. 여기 아까는 여기 한 개 보여드렸죠. 아까 몇 개, 그죠? 웨이트가 여기 보면 수백만 개가 오징어 게임만 해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은 수백만 개 넣을 필요 없어요. 몇 개만 해도 됩니다. 충분하고 일반적으로 영상이라든가 복잡한 것은 이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고 어느 정도 복잡한 것 같으면 뒤에 했습니까? 이쪽에 보시면 이 정도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 이제 CNN이라고 하는데 원리는 간단한데 그걸 그저 계속해서 확대하고 길게 누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화학공학에서도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아무리 해도 다 이해되죠, 그죠? 이게 똑같이 다 이해됩니다. 이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원리는 그거예요. 아까 그 원리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구구단하고 오징어 게임 두 개로서 원리 다 해요. 예,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제 좀 이제 아까 대표님하고 이게 시간이 끌어도 않겠죠? 저는 시간 많습니다. 선생님들 뭐 괜찮으시면 김하준 교수님 시간 없으면 여기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토의 시간에 하고 빨리 마치고 질문 시간에 하는 거. 이거 질문 시간에. 예. 좀 질문 시간으로 하도록 합시다. 지금 질문 시간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말고 계속 하신 다음에 질문 시간 먼저. 예. 계속. 근데 김동인 교수님 또 나이 들어서 또 치매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아까 포워드 프로세싱이어서 여기 입력이 여기가 입력이고요. 아까 웨이트 있죠? 아까 봤죠? 입력에다 웨이트 해가 곱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함수가 이게 num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파이썬 랭귀지입니다. 파이썬. 함수가 들어있다기보다는 그 매트릭스 인더 프로덕트 알죠? 매트릭스 인더 프로덕트. 예, 알죠, 그죠? 곱하기를 이렇게 인더 프로덕트 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웨이트를 인더 프로덕트 해가지고 출력을 내고 그다음에 미분치 이걸 놨습니까? 아웃풋 아까 그 퍼셉트론 얘기할 때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기억나십니까? 그걸 이렇게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이쪽에. y 마이너스 y 프라임 이 자체가 뭔 같으면 이거 아까 이걸 이제 미분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미분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미분을 하면
요놈 자체가 미분을 하면 y 마이너스 y 프라임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동작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보시면 딴 거는 없어요. 딴 거는 이제 아까 여기 보시면 요것이 있죠. 그죠? 이게는 W는 이렇게 요 방정식 있으면 요거 보입니까? W 마이너스 알파 요거 있죠? 여기 요거예요. 이게 SGD 가는 거. 심플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나 심플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나 심플하게 만들 수는 없고. 사인 함수. 그 시그모이드 가는 거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 하는 함수예요. 예, 함수.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함수래가 이게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수님이 좀 끝내고 뒤에 뭐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예, 제가 빨리 끝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또 얘기하셔도 됩니까? 예, 아이고 예, 제가 식사는 오늘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그죠 이쪽에 보시면 그냥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기청 신림에서 우리가 분류 오징어 게임 아십니까? 분류를 했죠, 그죠? 두 개 분류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패턴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에러 함수,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코스트 함수 아십니까? 코스트 함수가 이거고, 우리가 이제 2차원 같으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거의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컨벡스 쪽에는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 돌려보면 여기 유런 수를 바꿀 수 있거든요. 유런 수를 증가할 수도 있고 입력을 증가하면 분류된 패턴이 이 프로그램 쫙 나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고, 딥러닝 하는 것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머신러닝은 우리가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할 때 데이터를 가공을 사람들이 많이 해가 넣거든요. 딥러닝은 데이터를 넣으면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딥러닝 구조입니다. 딥러닝 구조 이렇게 복잡하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딥하는 말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그 히든 레이어가 굉장히 많다 이 뜻입니다. 이게 이걸 옆으로 봤을 때 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딥러닝이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이래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 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람보다 이게 이제 판별하는 능력이 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성능 자체가 계속해서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게 이제 성능 에러가 10년도 11 오면서 에러가 훨씬 줄어들었죠. 에러 자체가 이미지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분류를 하는데 에러가 줄고, 그 대신에 청수는 굉장히 많이 152청 이런 식으로 막 써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딥러닝, Y 딥러닝 하는 말을 쓰는데 기존에 다른 기술도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에 SVM 뭐 많이 있지만 딥러닝의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딥러닝이 왜 했는 것 같으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대부분의 기존의 그 머신러닝 인공지능 프로그램 성능이 그냥 플랫해져요.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져도 안 좋아지는데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져요. 즉 성능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액큐러시라든가 에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딥러닝 쓰는 것 같으면 현재 이제 인터넷 해가지고 했을 때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도 GPU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도 좀 개선 많이 돼서 이 세 가지 팩터가 딥러닝을 2010년부터 했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는 딥러닝이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뒤에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딥러닝이 보면 뭐 거의
유머러스 패턴 레커니션 문제, 컴피티션 이쪽은 연구가 이제 주로 이런 논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들어가 실제로 컴퓨터 돌려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완전 게임 하듯이 이렇게 컴피티션 해서 하거든요. 우리 이쪽 분야 연구는 그냥 논문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쪽에 딥러닝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박사들, 교수들이 딴 분야 좀 더 하다가 우리 전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작가도 영상인식부터 해가지고 음성인식 뭐 온갖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딥러닝 나오면서 완전 정복을 해버렸어요. 전작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한계로 통합이 되는 그런 입장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어버리고 응용 분야가 이제 컴퓨터 비전, 음성인식, NLP 쪽은 이쪽에 보니까 화학 쪽에 연관이 많더라고요. 이쪽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야기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추천, 게임, 로보틱스, 셀프 드라이빙 카, 드러그 디스커버리,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 같은 거 폴루션 얻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직, 카 디텍션, 페이스 레코니션, 뮤직 제너레이션, 음악도 작곡하고 소설도 만들고 그런 거 다 해요. 텍스트도 만들고 지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할 수 있고 컴퓨터 비전 쪽에 이쪽에 보면 여러 가지 요새 뭐 스마트폰 보면 온갖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AI가 캔서 디텍트 하는 것도 AI가 휴먼 그 패솔로지스트보다 더 잘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accessibility t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이게 보면 이제 음식 상향 것도 지가 다 알아내고 그 다음에 뭐 스냅챗 이런 것도 그렇고 중국에서 인마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히 감시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이 이미지 가지고 다 중국에서 다 이렇게 감시를 하고 시밀러리티가 67% 이런 걸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건축 쪽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2D 이미지를 보면 3D 이미지로 지가 만들어주고요. 그런 것들 러닝 3D 스트럭처를 지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전부 다 사람 진짜 얼굴 같지만 이 시스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얼굴을 많이 학습시키면 지가 어떤 네가 웃는 할머니 얼굴 만들어내라고 하면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구분을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린애도 구분을 거의 못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인 것은 텍스트 투 이미지 합성을 텍스트를 주면 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뭐 말만 하면 지금 그림을 만들어내고 아주 발전을 네이버 같은 데서는 만화 같은 건 촉지만 만화 쭉 좀 다 영화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이미지 합성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를 주면 위에 텍스트죠. 이 자체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가 텍스트를 주면 지가 그림을 만들어낸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스피치 앤 내추럴 랭귀지 옛날에는 없었죠. 요새 트랜스레이터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AI 기능 때문에 여행하기도 편리하고 뭐 아무튼 중국이나 다른 나라 가서도 그냥 뭐 이야기만 하면 번역 다 해주니까 말로도 그렇게 이게 전부 다 해주고 이걸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실이 됐고 트랜스레이터를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로 바꿔주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요새 나온 것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그 뭐 엘모라든가 오픈의 GPT라고 있어요.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면 요즘 이제 BERT, GPT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떤 것 같으면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GPT 이놈 자체가 사람과 농담도 하고요. 자기 자체가 C 프로그래밍도 하고 온갖 다 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프로그래밍도 하고 농담도 하고 Q&A도 하고 온갖 다 하는 거예요. 이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이놈 자체가 사람보다 좋냐? 그리고 이놈 프로그래머를 이제 사실 이렇게 커튼 쳐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고. 그 대신에 어떤 데는 또 에러도 내는데 이런 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고 게임 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에 게임도 많이 이렇게 뭐 알파 고 외에 알파 지로는 모든 게임에 다 하거든요. 알파 지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바둑 말고도 모든 게임에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가 안 가르쳐도 지가 막 하고
그다음에 로보틱스 쪽도 그렇죠. 로보틱스 쪽도 팩토리라든가 전쟁. 근데 전쟁 쪽에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좀 많이 위험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쟁 쪽에 하기는. 그러나 일단은 산업 쪽이라든가 이쪽에 로봇을 많이 쓰고 셀프 드라이빙 플라잉 카 있습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앞으로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플라잉 카 쪽에서도 이쪽에 많이 필요하겠죠. 전부 다 이미지, 비디오를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 컴퓨터 비전이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과학과 헬스케어 쪽에 작년에 이쪽에 보면 이제 구글의 딥마인드의 알파 폴드 그래가지고 predicted the 3D structure of a protein-based solely on its genetic sequence. 그러니까 유전 시퀀스에 두가지고 실제로 어떤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알파 폴드라고 이게 네이처에 나온 겁니다. 작년 연말에 좀 이런 것도 좀 구글에서도 하고 화학공학 쪽에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공학 쪽은 이제 이쪽에 deep learning models of graph data are intensively studied in the area of chemistry and materials. 이제 11월 지난주 월화에 11월 1일에서 2일까지 삼성 이제 원격을 해가 이쪽에 삼성 AI 포럼에 열렸어요. 이제 삼성 김진환 부회장이 한 이야기인데 그 딥러닝 모델 이 그래프 데이터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이 딥러닝 모델 중에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원래 분자 모양 몰레큘 이런 게 그래프로 이렇게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이런 모델이 현재 케미스트리랑 머티리얼 쪽에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이쪽에 이쪽에 머티리얼 쪽에 이쪽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드러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벤지오라고 이 사람이 몬트리올 대학의 교수인데 이게 우리 AI 쪽에서 3명 유명한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보니까 이 G플로우 넷 해가지고 사이언티픽 디스커버리 쪽으로 새로운 드러그라든가 머티리얼 쪽으로 개발하는 걸 삼성 AI 포럼 들어가시면 볼 수가 제가 이 사람이 발표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L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 Neural network are increasingly popular on network structure data.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NLP라든가 소셜 네트워크, 케미스트리, 피직스, 통신망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쓰고 여기는 끝에는 이제 딥러닝 사용해가지고 어떤 물질을 이해하는데 하이드로전 베이스드 에너지 스토리지라든가 드러그 디자인, 카본 캡처, 그린 퍼틸라이저, 룸 템퍼리처 슈퍼 컨덕티비티,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머티리얼 해가지고 이런 것 쪽에 연구가 많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화학 쪽에 전체는 연구를 이 그림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으면 처음에 서치가 필요해가 어떤 데이터 모형을 만들고 이게 몰레큘이죠. 몰레큘 쪽에 시뮬레이션 하는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이 반복하죠. 엑셀레이트 하고 난 뒤에 개선을 해서 결국 RL 하면 새로운 분자 모형을 만들고 멀티리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연구가 보니까 컴퓨팅도 많이 여기 보면 자료가 이게 맥스 웰링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도 좀 유명한 사람인데 Understanding Matter with Deep Learning 해가지고 여기에 웹에 들어가시면 이 사람이 발표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그래서 이 화학 쪽에 보니까 현재 딥러닝 쪽에 여러 가지 기술을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중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 응용해서 하는 과학자 버클리 대학의 교수들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이 인공지능의 TV라든가 뉴스 같은 거 보면 이제 이게 위험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업도 없어지게 할 수 있고 보안 같은 거 모든 사람 다 감시하니까 그 다음에 호킹이라든가 머스크, 게이트 해법인 새로운 AI 기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틱스 인공지능의 비판 같은 거 보면 이제 사실 현재 인공지능이 스마트하냐 도대체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쪽엔 이 그래프는 컴퓨터 비전 회사들이 만드는 수익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래도 뭐 이게 어떻게 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IEEE 쪽에 전체 스펙트럼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Why is AI so dumb? 이 자료 이게 5번 달 거예요. 이번 달에 나오는 IEEE 이 전체 사람 다 보는 건데 이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 이 인공지능 전체가 이제 인텔리전트 하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안에 보니까 그런 문제 안에 내용 자체는 그게 아니에요. 안에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걸 해결해 놓은 방안에 있어야 여러 가지 다 서비한 이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비판도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인공지능의 과도한 전력 소비 문제점 그런 거죠. 현재 이 시스템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현재 이제 인공지능에서 계속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GPT-3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도 하고 온갖 것 다 해요. 이놈 자체가 파라미터가 이 정도 많습니다.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 큰지 모르죠. 175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이 놈 자체가 한 시간에 쓰는 전력량이 1.3 기가와트인데 이놈 자체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전체의 1분에 사용하는 전기량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이 전력 문제, 에너지 문제에 직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잘 쓸 수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는 게 어떤 문제가 필요할 것 같고 딥러닝 모델 크기나 계산량은 매 2달 반마다 2배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끝내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